박노인은 평생을 가족을 위해 일만 하며 살아왔습니다. 퇴직 후 노후가 평온하길 바랐지만 현실은 달랐습니다. 시장 한켠의 작은 분식집에서 하루하루를 버티던 그에게 어느 날 낯선 봉투 하나가 도착했습니다. 봉투 안에는 아내의 이름과 1억 원 적금 만기 안내문. 순간 그의 손끝이 떨렸습니다. 나 몰래 이런 돈을? 의심과 혼란 속에서 시작된 하루는 예상치 못한 진실로 이어집니다. 그 돈은 남편이 아플 때를 대비해 아내가 10년간 새벽마다 모은 적금이었습니다. 남편은 몰랐습니다. 그녀의 손에 굳은 살이 박힌 이유를, 매일 새벽 사라지던 발소리를, 그리고 이제 그는 묻습니다. 사랑은 말이 아니라 행동으로 증명된다고 당신은 믿습니까? 그녀의 비밀은 결국 어떤 결말로 향하게 될까요? 박노인은 새벽 공기를 가르며 시장 골목을 천천히 걸었습니다. 길바닥엔 어제 흘린 기름 자국이 반짝였고 구석에서 고양이 한 마리가 쓰레기 봉투를 뒤지고 있었습니다. 그의 손엔 낡은 열쇠 꾸러미가 들려 있었고 발끝엔 오래 쉬는 고무신이 달그락거렸습니다. 분식집 셔터를 올리자 냄새 섞인 공기가 한꺼번에 쏟아져 나왔습니다. 튀김 냄새, 오래된 기름 냄새, 그리고 세월이 스며든 나무 의자의 냄새였습니다. 그는 천천히 가스불을 켜고 어묵 국물을 올렸습니다. 오늘도 하루가 시작된 것입니다. 나레이션은 조용히 흐릅니다. 박노인은 퇴직 후 이 분식집을 열었습니다. 자식들에게 손 벌리기 싫어 시작한 일이었지만 벌써 10년째입니다. 아내 정숙은 맞은편 반찬 가게를 맡고 있었습니다. 늘 말수가 적고 손이 빠른 여자였습니다. 두 사람은 하루 종일 같은 골목에서 일했지만 대화는 줄어든 지 오래였습니다. 그의 마음속엔 막연한 불안이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이렇게 벌어서 얼마나 더 버틸 수 있을까? 그는 자신도 모르게 국자를 3개 탁 내려놓았습니다. 점심 무렵 우체부가 봉투 하나를 건넸습니다. 적금 만기 안내문이라는 문구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수신인은 이정숙, 금액은 1억 원. 박노인은 순간 숨이 멎는 것 같았습니다. 손끝이 떨렸고 주변의 소음이 멀어졌습니다. 아내가 언제, 어떻게 이런 돈을 모았단 말입니까? 그는 봉투를 접어 주머니에 넣고 아무 일 없는 척 다시 가게 앞을 정리했습니다. 그러나 머릿속은 멍했습니다. 나 몰래 적금을? 그날 이후 그의 시선은 자꾸만 아내 쪽으로 향했습니다. 저녁 무렵 정숙이 반찬통을 들고 가게로 건너왔습니다. 그녀의 얼굴엔 평소처럼 미소가 있었지만 노인의 눈엔 낯설게 느껴졌습니다. 박노인은 말없이 그녀를 바라봤습니다. 정숙은 이거 남은 반찬이야. 버리긴 아깝잖아 하며 조심스레 놓고 갔습니다. 그녀의 뒷모습이 골목 모퉁이로 사라질 때까지 노인은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분식집의 불빛만이 희미하게 흔들렸습니다. 다음 날 시장의 아침 공기는 어제보다 한층 무거웠습니다. 박노인은 평소처럼 가게 문을 열었지만 마음 한쪽이 자꾸만 허전했습니다. 어제 본 그 봉투의 숫자가 머릿속을 맴돌았기 때문입니다. 그는 손님에게 떡볶이를 담아주며도 무심히 건넸고 국물간도 맞지 않았습니다. 정숙은 평소보다 늦게 가게 문을 열었습니다. 그녀의 얼굴은 피곤해 보였고 눈가엔 붓기가 남아 있었습니다. 박노인은 몇 번이나 말을 걸까 하다 입을 다물었습니다. 대신 한숨만 내쉬며 어묵 국물을 젓던 손이 잠시 멈췄습니다. 그날따라 어묵 냄비의 김조차 무겁게 피어올랐습니다. 점심이 지나자 시장은 조금 활기를 띠었습니다. 아줌마 손님들이 북적였고 아이들이 튀김을 들고 뛰어다녔습니다.
하지만 노인의 눈길은 맞은편 반찬 가게로만 향했습니다. 정숙은 손님에게 웃으며 반찬을 담아주고 있었지만 웃음 끝이 어딘가 어색했습니다. 잠시 후 그녀가 손에 봉투 하나를 쥐고 가게 밖으로 나왔습니다. 그녀는 골목 모퉁이 우체통 앞에서 잠시 멈추더니 봉투를 넣었습니다. 박노인은 그 모습을 보고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또 무슨 돈을 보내는 걸까? 그는 손에 묻은 밀가루를 닦으며 밖으로 나가려 했지만 발걸음이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대신 조용히 자리에 앉아 담배를 꺼냈습니다. 해가 지고 시장의 불빛이 하나둘 켜졌습니다. 정숙의 반찬 가게 불은 여전히 꺼져 있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오늘따라 청소를 늦게까지 하고 있었습니다. 박노인은 기다리다 못해 가게를 닫으며 속으로 중얼거렸습니다. 오늘은 무슨 일인지 꼭 물어야겠다. 하지만 막상 문을 두드렸을 때 안에는 아무도 없었습니다. 가게 안은 깨끗이 정리돼 있었고 조리대 위엔 반찬통 몇 개만 남아 있었습니다. 그는 주위를 둘러봤지만 인기척이 없었습니다. 주머니 속 봉투를 꺼내 다시 펼쳤습니다. 아내의 이름 그리고 1억 원. 그 숫자가 어둠 속에서도 유난히 밝게 보였습니다. 노인은 집으로 돌아와 식탁 위에 봉투를 올려놓았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의자에 앉아 불을 켰습니다. 그제야 보인 것은 작은 메모 한 장이었습니다. 당신을 위한 돈이에요. 미안해요. 짧은 글씨였지만 그 안엔 설명할 수 없는 무게가 있었습니다. 노인은 한참 동안 움직이지 못했습니다. 주변이 고요했습니다. 그의 손끝이 종이 위를 천천히 스쳤습니다. 마음 한구석이 뜨겁게 타올랐습니다. 새벽 5시 시장의 셔터 소리 대신 정숙의 부재가 집안 공기를 채웠습니다. 박노인은 밤새 한숨만 쉬며 뒤척이다 결국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거실 탁자 위엔 여전히 그 메모가 놓여 있었고 그 종이 한 장이 온 집안을 무겁게 짓눌렀습니다. 그는 괜히 시계를 보며 중얼거렸습니다. 이 시간엔 늘 일어나서 반찬거리 준비했는데 정숙의 자리엔 이미 이불 자국만 남아 있었습니다. 노인은 머리를 쓸어 넘기며 신발을 신었습니다. 시장으로 나갔지만 그녀의 가게는 문이 굳게 닫혀 있었습니다. 간판 밑엔 임시 휴무라고 적힌 쪽지가 붙어 있었습니다. 그는 주변 상인들에게 물었지만 다들 고개를 저었습니다. 청소일 다닌다더니 혹시 그쪽으로 갔나? 이웃 최 씨 아주머니의 말이 그의 머릿속을 스쳤습니다. 노인은 곧장 집으로 돌아와 서랍을 열었습니다. 서랍 안엔 여러 장의 영수증과 명세서가 흩어져 있었습니다. 청소용품 구입, 요양병원 진료비, 새벽 근무 수당. 한 장 한 장 볼 때마다 손끝이 떨렸습니다. 그는 서랍 깊숙한 곳에서 낡은 봉투 하나를 발견했습니다. 거기엔 오래된 청소장갑과 닳아버린 운동화 영수증이 함께 들어 있었습니다. 매달 50만 원 적립이라는 손글씨 메모가 그 위에 얹혀 있었습니다. 노인은 그 자리에 주저앉았습니다. 거실의 시계 초침 소리가 유난히 크게 들렸습니다. 그는 메모를 든 채 한참 동안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나 몰래 이런 일을. 눈가가 젖어들었지만 그는 손등으로 거칠게 닦았습니다. 다시 일어나 서랍을 정리하다가 작은 봉투를 또 발견했습니다. 봉투 안에는 정숙이 쓴 편지 한 통이 있었습니다. 당신 병원비가 걱정돼요. 혹시라도 내가 먼저 가면 이 돈으로 치료하세요. 글씨는 삐뚤빼뚤했지만 그 마음만큼은 또렷했습니다. 노인은 그 종이를 가슴에 꼭 끌어안았습니다. 그제야 새벽 어둠 속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박노인은 며칠 동안 정숙을 찾기 위해 시장과 동네를 돌았습니다. 하지만 아무도 그녀의 행방을 몰랐습니다.
그는 결국 서류 속 병원 진료비 명세서를 떠올렸습니다. 하늘요양병원. 이름이 낯설었지만 주소는 버스 2정거장 거리였습니다. 그는 비를 맞으며 천천히 병원으로 향했습니다. 도착한 병원 앞에는 휠체어에 앉은 노인들과 보호자들이 오가고 있었습니다. 박노인은 안내 데스크에 다가가 아내의 이름을 물었습니다. 직원은 잠시 검색하더니 이정숙님, 재활치료 중이세요라고 대답했습니다. 그는 말없이 고개를 끄덕이고 복도를 걸어 들어갔습니다. 심장이 이상하게 빠르게 뛰고 있었습니다. 병실 문틈 사이로 정숙이 보였습니다. 그녀는 허리를 곧게 펴지 못한 채 물리치료를 받고 있었습니다. 작은 몸이 들썩일 때마다 숨이 짧게 끊겼습니다. 그의 손이 문 손잡이에서 멈췄습니다. 얼마나 오래 저 고통을 견디며 아무 말도 하지 않았을까. 그는 조용히 복도 끝 의자에 앉았습니다. 손에 쥔 봉투가 구겨졌습니다. 의사가 다가와 남편분이세요? 라고 물었습니다. 박노인은 짧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허리 디스크가 심하셔서 새벽 일은 계속하시면 안 됩니다. 오래 고생하셨습니다. 그 말이 가슴을 깊이 찔렀습니다. 그는 병실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정숙이 그를 보자 잠시 놀라며 고개를 숙였습니다. 둘 사이엔 아무 말이 없었습니다. 박노인은 손에 든 봉투를 꺼내 조용히 책상 위에 올려두었습니다. 그 안에는 그녀가 들던 적금 통장과 매달 50만 원이라 적힌 메모가 있었습니다. 정숙은 그걸 보고 손을 떨었습니다. 이걸 어떻게 그녀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박노인은 말없이 그 옆 의자에 앉았습니다. 그의 눈에선 오랜 후회가 묻어났습니다. 그는 천천히 아내의 손을 감쌌습니다. 그 손은 새벽 찬바람을 견딘 흔적처럼 거칠었습니다. 그만해요, 이제. 그는 그렇게 짧게 말하고 한참 동안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병실 창문 너머로 빗줄기가 천천히 떨어졌습니다. 그 빗소리는 두 사람의 침묵을 대신했습니다. 그리고 박노인은 처음으로 아내의 손을 꼭 잡은 채 눈을 감았습니다. 그동안 알지 못했던 시간들이 조용히 그의 마음을 적시고 있었습니다. 그날 병원 복도엔 오랫동안 아무 말도 없는 따뜻한 공기만 흘렀습니다. 며칠 후 박노인은 분식집 문을 내렸습니다. 이제 그만해야겠다는 결심이 섰습니다. 주변 상인들이 놀란 눈으로 물었지만 그는 짧게 대답했습니다. 이젠 아내랑 좀 쉬려고요. 정숙은 병원에서 퇴원하자마자 괜찮은데 왜 그래요? 하며 말렸습니다. 그러나 노인은 미소만 지으며 조용히 가스밸브를 잠갔습니다. 그의 손끝에는 오랜 세월 기름 냄새가 배어 있었습니다. 그날 그는 은행에 들러 통장을 해지했습니다. 창구 직원은 10년 동안 한 푼도 빠짐없이 적금하신 분 처음 봅니다라고 말했습니다. 노인은 말없이 고개를 끄덕이며 통장을 품에 넣었습니다. 그날 저녁 그는 중고가전점에서 낡은 캠코더를 샀습니다. 가게 문을 닫는 대신 그들의 시간을 기록하기로 한 것입니다. 이제 우리가 살아온 날들을 찍어봅시다. 정숙은 처음엔 손사래를 쳤습니다. 하지만 노인이 캠코더를 켜자 화면 속 자신을 보고 웃음이 터졌습니다. 그들은 가까운 공원을 걸으며 서로를 찍었습니다. 박노인은 아내의 걸음이 느려질 때마다 카메라를 내렸습니다. 이 정도면 오늘도 괜찮죠? 그의 말에 정숙은 고개를 끄덕이며 환하게 웃었습니다. 그 순간 오래 잊고 있던 부부의 시간이 다시 흐르기 시작했습니다. 며칠 후 두 사람은 기차를 타고 근교 여행을 떠났습니다. 작은 도시의 정류장에서 내린 그들은 오래된 시장을 구경했습니다. 노인은 아내의 손을 꼭 잡고 군밤을 샀습니다.
군밤 봉투에서 피어오르는 김이 겨울 공기 속에서 부드럽게 흩어졌습니다. 그는 캠코더를 켜서 아내의 옆모습을 찍었습니다. 그녀의 얼굴엔 피로보다 편안함이 묻어 있었습니다. 이제 그만 이래요. 당신은 평생 나 챙기느라 충분히 고생했어요. 그의 목소리는 낮고 단단했습니다. 정숙은 잠시 눈을 감고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 말이 그 어떤 선물보다 따뜻했습니다. 며칠이 지나 두 사람은 다시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분식집 대신 카메라 삼각대가 식탁 위를 차지했습니다. 박노인은 캠코더를 켜고 화면 속 아내의 웃는 모습을 확인했습니다. 그는 낡은 노트북을 열어 영상을 옮겼습니다. 짧은 여행의 조각들이 화면 위에서 이어졌습니다. 공원에서 서로를 찍던 장면, 기차 안에서 손을 맞잡은 순간, 군밤을 먹던 웃음소리. 그는 마우스를 움직이며 편집 프로그램을 배웠습니다. 손이 떨려서 자막 하나를 넣는데도 몇 번이나 실수했지만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당신 웃는 장면은 제일 앞에 넣어야지. 그는 혼잣말처럼 중얼거리며 키보드를 눌렀습니다. 정숙은 거실에서 뜨개질을 하다 남편의 어깨를 바라봤습니다. 화면 속 자기 모습이 어색했는지 조용히 웃었습니다. 이게 뭐라고 그렇게 열심히 해요? 그녀의 말에 노인은 눈을 떼지 않고 답했습니다. 당신 얼굴 찍은 건데 잘 나오게 해야죠. 짧은 대화였지만 그 안엔 오랜 정이 녹아 있었습니다. 밤이 깊어갈수록 노트북의 불빛만이 두 사람을 비췄습니다. 영상은 점점 완성되어 갔습니다. 배경음악은 조용한 피아노 선율, 제목은 함께한 시간. 그는 마지막 장면의 끝 대신 계속이라는 글자를 넣었습니다. 며칠 후 그는 완성된 영상을 USB에 담았습니다. 아들에게 전화를 걸어 조심스레 부탁했습니다. 이거 좀 사람들 보게 해줄 수 있겠니? 아들은 뜻밖의 제안에 잠시 놀랐지만 영상 속 부모의 모습을 보고 말이 없었습니다. 며칠 뒤 그는 영상을 유튜브에 올렸습니다. 아내가 나 몰래 적금 든 1억, 통장 개설 당시에 눈물 나는 사연. 조회수가 천천히 올라갔고 댓글엔 진짜 사랑이네요. 울었습니다. 같은 글이 이어졌습니다. 박노인은 숫자보다 한 줄 한 줄의 말에 눈을 떼지 못했습니다. 정숙은 이게 뭐라고 다들 저렇게 하며 웃었지만 눈가가 젖어 있었습니다. 그들은 서로를 바라보며 조용히 손을 맞잡았습니다. 영상이 올라간 지 일주일이 지나자 예상치 못한 변화가 찾아왔습니다. 아침마다 조용하던 집 전화가 끊임없이 울렸습니다. 방송사와 신문사에서 연락이 왔고 시장 상인들도 놀란 얼굴로 찾아왔습니다. 선생님 영상 봤어요. 진짜 감동이에요. 노인은 쑥스러운 듯 손을 내저었습니다. 정숙은 그저 이게 뭐라고 하며 웃었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표정엔 오랜 세월 잊고 있던 생기가 돌기 시작했습니다. 아들은 부모의 이야기를 인터뷰로 정리해 신문에 기고했습니다. 기사 제목은 사랑을 적금한 부부 10년의 이야기였습니다. 며칠 만에 댓글 수천 개가 달렸습니다. 박노인은 반찬 가게 앞에서 멈춰섰습니다. 문을 다시 열까 고민하던 정숙이 그의 곁에 섰습니다. 그는 조용히 말했다. 이젠 우리 이름으로 뭘 하나 새로 만들어봐요. 정숙은 고개를 갸웃하며 웃었습니다. 그들은 은행을 찾아 공동명의 통장을 만들었습니다. 노인은 통장에 적힌 두 사람의 이름을 바라보며 미소를 지었습니다. 이건 이제 당신 돈이 아니고 우리 돈이에요. 그 말에 정숙은 눈시울을 붉혔습니다. 은행 창구의 직원도 미소를 감추지 못했습니다. 그날 저녁 두 사람은 시장을 한 바퀴 돌았습니다. 예전처럼 어묵 냄비에서 김이 피어올랐고 단골들이 인사를 건넸습니다. 영상 잘 봤어요.
두 분 멋져요. 정숙은 부끄러운 듯 고개를 숙였지만 마음 한켠이 따뜻했습니다. 그들은 골목 끝 포장마차에 앉아 따끈한 잔치국수를 나눠 먹었습니다. 노인은 젓가락을 내려놓고 말했다. 우리 이제 이 돈으로 도서관 하나 만들면 어떨까요? 정숙이 놀란 눈으로 물었습니다. 도서관이요? 우리처럼 외로운 사람들, 이야기 들을 수 있는 곳이면 좋겠어요. 그녀는 천천히 고개를 끄덕이며 그의 손을 잡았습니다. 시간은 조용히 흘렀습니다. 그들이 함께 만든 작은 도서관에는 사람들의 발길이 끊이지 않았습니다. 아이들이 책을 읽고 노인들이 서로 이야기를 나누며 웃음이 번졌습니다. 도서관 한쪽 벽에는 함께한 시간 영상이 계속 재생되고 있었습니다. 화면 속 젊은 날의 두 사람은 여전히 웃고 있었습니다. 정숙은 그 모습을 보며 종종 말했다고 합니다. 이게 우리 인생의 예금이죠. 마음을 모은 통장이랄까. 그 말에 박노인은 웃으며 대답하곤 했습니다. 그럼 난 이제 이자 받으면서 사는 거네. 그들의 일상은 그렇게 평화로웠습니다. 하지만 세월은 늘 조용히 다가옵니다. 정숙의 건강이 서서히 약해졌습니다. 요양병원에 입원하던 날 그녀는 창가에 앉아 밖을 바라봤습니다. 박노인은 매일 같은 시간에 찾아와 손을 잡았습니다. 그 손은 여전히 따뜻했습니다. 당신이 그때 적금 안 들었으면 나 지금 이렇게 못 왔을 거예요. 그녀는 천천히 눈을 감았습니다. 창밖으로 봄비가 흩날렸고 병실엔 고요한 숨소리만 남았습니다. 그날 노인은 조용히 아내의 머리맡에 있던 통장을 쓸어내렸습니다. 통장은 여전히 두 사람의 이름으로 되어 있었습니다. 며칠 뒤 그는 다시 노트북을 열었습니다. 새로운 파일 하나가 만들어졌습니다. 함께한 시간이 화면에는 병실 창가에서 웃던 아내의 모습이 담겼습니다. 그는 짧은 나레이션을 녹음했습니다. 돈은 사라져도 그 마음은 이자처럼 남습니다. 영상이 끝나자 화면이 서서히 어두워졌습니다. 댓글엔 낯선 이들의 위로와 감사가 이어졌습니다. 박노인은 천천히 모니터를 닫았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말했다. 이제 진짜 끝이네. 그는 마지막 장면을 올리며 짧게 덧붙였습니다. 이 영상을 보신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공유로 마음을 나눠주세요. 그의 목소리는 담담했지만 따뜻했습니다. 창밖에서는 다시 봄비가 내리고 있었습니다. 도서관 벽면의 영상은 여전히 흐르고 있었습니다. 그 안에서 두 사람은 오늘도 함께 웃고 있었습니다.